자신과 주변의 사람 중에 이네이블러나 의존자가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지나치게 헌신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 헌신으로 인해 편리해지긴 했으나 제대로 자기답게 살지 못하거나 부채감에 허덕이는 사람은 혹시 없나요? 이 책의 저자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임을 인식했으며 무의미한 헌신을 그만두고자 마음먹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저자의 헌신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볼까요? 존이 20살이 되기 직전 여름에 사건이 시작되었다. 존은 병적인 피해망상증에 시달리며 자기 방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존은 창문이 없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설핏 잠이 들면 공격받을지도 모른다는 지나친 걱정 때문에 오래지 않아 존은 잠을 거의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존은 저자의 둘째 아들입니다. 준수한 외모의 창의적인 아이였던 존은 10대까지 저자인 엄마 밀러의 자부심이었죠. 그러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배우 조인성 씨가 맡았던 장재열이 잘 나가는 추리소설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욕조 안에서 잠이 드는 것과 비슷하게 존 역시 창문이 없는 화장실 바닥에서 잠을 자는 행동을 보입니다. 아마도 잠이 들어 외부 공격에 취약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존에게 창문이 없는 화장실은 누구도 자신을 훔쳐보거나 공격할 수 없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된 것 같습니다. 저자의 아들 존은 이후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병은 환청과 망상을 주 특징으로 하는 조현병과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기분 장애가 혼재되어 있을 때 진단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병이 이네이블러인 저자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이 병은 뇌의 생화학적 이상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저자의 이네이블링 때문에 존이 이 질병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존이 자신의 병증을 다루고 표현하고 세상에 적응하는 방식에는 이네이블링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이 성장하는 동안 나는 남편을 대할 때와 비슷하게 그 애를 대했다. 아이의 기이한 행동을 받아주었고 아이를 위해 핑계를 대주고 자질구레한 일을 대신해 주었고 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앞질러 해결해 주었다. 존이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학교를 그만둔 일도 합리화했고 군대에서 기본 훈련을 끝내지 못했을 때도 집에 돌아온 아이를 덮어놓고 반겨주었다. 이 병의 특성상 질병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에 전구기 증상이 선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는 막연한 식욕부진이나 무기력과 권태감, 산만하고 부주의함, 강박적인 양상, 의심 많은 특성, 이유 없이 혼자 웃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저자가 후회하고 반성하는 포인트는 아들에게 있었을 전구기 증상을 좀 더 빨리 포착해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존의 긍정적인 면만 보면서 아이의 병을 떠받쳐 주었다고 반성하고 존에게는 과잉 보살핌보다는 자기 문제를 직면하고 현실과 세상의 요구에 맞춰 질병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정말 필요했음을 깨닫게 되죠. 저자의 남편 스탠은 재발성 주요 우울장애 환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우울해하거나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울하다고 하니 현실적인 책임을 감면해 주어야 할 것 같고 우울하다고 하니 기분 좋아질 만한 자극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 같고 우울하다고 하니 공부나 과제 등을 도와줘야만 할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면에도 이네이블러의 성향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두 이네이블러들이 자주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들은 기꺼이 나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구원자를 자처합니다. 저자 역시 그랬습니다.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사람은 휠체어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장애가 자신의 가능성을 발전시키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계속 절망을 느낄 수 있지만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을지 말지는 그들의 선택이다. 모든 것은 그들의 문제이고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전략을 개발해야 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들 자신이다. 다리를 다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순간순간 처하게 될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휠체어를 미는 법을 스스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때 이네이블러였던 저자는 기꺼이 남편인 스탠의 다리가 되어 주었고 우울한 스탠이 침대에 누워만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그의 삶을 망치고 그 대가로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었죠. 저는 심리상담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들과 함께 그들의 트라우마를 재처리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많은 피해자들이 사건 직후에는 트라우마의 영향에 압도되곤 하십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이 망가졌다며 절망하시죠. 하지만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해 손상된 것은 자신의 전부가 아닌 일부임을 깨닫게 되고 상처받은 자신의 일부를 돌보는 방법을 터득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눈앞에서 칼에 찔려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했던 어느 요리사는 사건 후 더 이상 요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칼은 더 이상 요리 도구가 아니었죠. 그저 어머니의 피살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칼에 대한 공포는 내가 손에 든 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강박적 사고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집중적인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지 3년이 지났고 그분은 여전히 불편하긴 하지만 요리하는 것이 가능해지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놀랍게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하신 거죠. 속도와 정도의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모든 생명체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자기 치유의 힘과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의 남편 스탠은 자라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겪었는데요. 성인기가 되자 감당하고 싶지 않은 현실적인 요구에 직면하면 과거 트라우마를 언급하며 책임을 감면받고자 시도하게 됩니다. 의존자들은 자기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에게 엮이게 하고 너그럽고 동정심 넘치는 사람들이 자신을 저버리기 어렵게 만든다. 이것이 이네이블러가 깨뜨리기 매우 힘든 주문인 셈이다. 사실 스탠은 저자의 이네이블러적 성향을 진작에 간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자의 이네이블러적 성향을 묵인하고 심지어 종종 조장하면서 의존자인 양 저자가 제공한 다양한 편의를 취하면서 지내죠. 표면상 의존자인 것처럼 보였던 스탠이 사실은 저자를 더욱더 이네이블러답게 만든 조장자였던 셈이죠. 한마디로 이 부부는 서로가 서로의 조장자였습니다. 어릴 적 집에서 생선 먹을 때 어머니가 가시를 발라주신 기억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결혼 후에 가족들이 만나게 생선을 먹을 수 있도록 생선 가시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발라주기를 계속해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처럼 싱싱한 갈치를 구워서 늘 그랬던 것처럼 가시를 발라 가족들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런 저에게 고마워할 것이란 기대를 하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결심을 굳힌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시를 발라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안 될까?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들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라고. 가족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네가 생선을 발라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묵묵히 참고 먹었을 뿐 먹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섬세한 관찰을 통해 상대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제때 제공하되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을 말하는 헌신과 달리 이네이블링은 헌신하고 싶은 이네이블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상대가 청하지도 않은 도움을 제공하고 혼자서 기특해하고 우쭐해하는 거죠. 생선가시를 발라 밥그릇에 놓아주는 행동. 그것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엄마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저의 욕구였던 셈이죠. 생선가시를 발라주는 조장 행동을 그만두라는 가족들의 요구가 처음엔 사실 좀 서운했지만 제가 이네이블러다운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자 밀러의 남편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런 불편함을 계속 참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대신 현실의 크고 작은 곤란을 해결하며 소처럼 일해줄 이네이블러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런 실수 역시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최선이었지만 그것이 현재에는 최선이 아닐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같은 사람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간만큼 틀림없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생각하지 않기 위해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하고 자기 안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깨닫기로 결심했다면 변화할 결심도 해야 합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에게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이네이블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런 인식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과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시나요? 임상심리학자인 저는 모르는 것이 병이라고 믿습니다. 모르면 두려움만 커질 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깨닫는 것이 변화의 시작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변화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건강 상태가 곧 심각하게 악화될 것임을 알면서도 좀처럼 실천하지 못하는 저처럼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익숙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임을 알아도 우리의 뇌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도 생존에 문제가 없었으니 뇌의 입장에서는 굳이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새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뇌는 아주 큰 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고집을 꺾고 변화를 도모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셨으니 모르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이제 변화를 위해 스스로를 동기화시켜 보세요. 노력하는 자신에게 줄 적절한 보상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의 뇌가 고집을 꺾어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2008년 방송되었던 엄마가 뿔났다라는 드라마를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국민엄마 김혜자 씨가 극중 가족들에게 1년간 휴가를 달라고 선언하고 짐을 싸서 가출하는 장면이 큰 화제를 모았죠. 주인공이 40년 동안 아내, 며느리, 엄마로 분주히 살아온 희생의 아이콘 같은 역할이었거든요. 물론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이네이블러임을 인식하고 시한부 독립을 선언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희생하는 삶 속에 정작 자기 자신은 없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용단을 내린 것이었죠. 가출 선언 때 주인공은 더 늙기 전에 1년만이라도 인간 김한자로 살아보고 싶다고 말해요. 주인공은 그동안 희생자로 살면서 아마 나름의 가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헌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만한 대상이나 상황이 줄어들거나 혹은 사라지게 되죠.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순간 그제야 주인공은 깨닫게 됩니다. 좋은 엄마라는 칭송을 위해 40년 동안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이네이블러의 역할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은 좀처럼 이네이블러의 역할을 포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네이블러들은 조장 행위를 그만두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능숙한 이네이블러들은 외적 요인이나 사건으로 인해 의존자를 빼앗기더라도 조장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감이 없는 다음 대기자에게로 관심을 옮길 뿐이다. 사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조장하는 대상이 누구냐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지혜로우며 헌신적인지를 증명해줄 누군가가 필요할 뿐인 것이죠. 이런 식의 능숙한 이네이블러들은 안타깝게도 자존감이 매우 낮습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줄 대상이 필요해지는 거죠. 드문 경우지만 심각한 일탈 행동을 한 사춘기 자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부모를 간혹 만날 수 있는데요. 최소한 부모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껴서 일탈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바람과 달리 아이가 죄책감과 함께 진한 자기 혐오에 빠져들어서 심리적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가 항복했다고 지각해서 점점 더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부모의 무릎 꿇고 비는 행동이 조장 행위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적인 부모와 권위 있는 부모는 다릅니다. 권위적인 부모는 사랑이라는 허울을 쓰고 강제하고 통제할 뿐이지만 권위 있는 부모는 따뜻하고 지지적이면서도 자녀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는 엄격하고 단호하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엄격하고 심지어 스승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부모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심리적 베이스 캠프로 남아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춘기가 되면 아이는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를 넘어서 물리적 독립까지 꿈꾸게 되고 실존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의 독립을 방해하며 지시하고 통제할 뿐 아니라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부모의 아바타가 될 운명을 받아들이고 의존자가 되거나 강하게 저항하면서 반항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족 중심적인 여자에게 개인적 성취란 다정한 이웃들이 사는 동네에 편안한 집을 장만하고 성공한 남편과 반에서 수석을 차지하는 자녀를 두는 것이었다. 편안한 집, 성공한 남편, 반에서 수석을 차지하는 자녀. 이 세 가지를 보고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예서 엄마 광미향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는 화려한 타운하우스에 의사 남편, 공부 잘하는 딸 예서를 두었죠. 자식의 길을 자신이 선택하려 하고 자식에게는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뭔가 하고 싶어 해도 본인의 기준상 안 된다고 말려서 못하게 하죠. 자신들이 이미 가본 길이니 어디에 어떤 돌이 있고 그 돌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심지어 광미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입시 코디네이터인 김주영에게 딸 예서를 맡깁니다. 김주영은 이네이블러들과 그들의 의존자들을 통제하는 아주 능숙한 가스라이터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에게 의존하는 광미향과 예서가 피해자처럼만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악인인 김주영을 더 악인답게 만드는 조장자, 즉 이네이블러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소위 막장이라고 불리는 드라마 속에서 세상 착하게 묘사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사실은 악인을 더 악인답게 조장하는 이네이블러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부모가 선택한 길로만 가는 아이들은 책임감을 느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정작 아이가 선택하는 것이 없으므로 아이가 책임져야 할 것도 없게 됩니다. 책임감뿐 아니라 삶에 대한 주체성도 확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부모의 그림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쉽게 벌고 쉽게 쓸 수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자란 아이 성인이 되면 어떨까요? 소위 마마보이 파파걸이라고 하는 의존형 인격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까 봐, 손해볼까 봐 무서워서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자기 대신 결정해주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며 누군가 결정해주면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아닌지 평가하지 못하고 그 결정대로 살아갑니다. 사춘기 증상과 고군분투 중이던 저의 아이가 어느 날 아주 심각한 얼굴로 찾아오더니 제 눈을 빤히 보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굳이 왜 살아야 해? 인간은 어차피 죽잖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굳이 왜? 사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태어났기 때문이죠.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지는 건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단한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단지 엄마 아빠의 그늘이나 그림자로 살아야 한다면 과연 그 고단함을 이겨내면서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까요? 선택의 기쁨, 그리고 책임감이 주는 충족감도 없는데 아마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시도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시 시도하고 어쩌다 실수로 성공해도 보고 그래서 기뻐 날뛰다가 다시 실패도 하고 그러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지를 이런 재미조차 없이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습니다.